할아버지, 저기 빨간 불빛 보이세요? 새벽 3시. 불 꺼진 저택방 안에서 휠체어에 앉은 재벌 딸이 청소부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게 제 방을 감시하는 녹음기예요. 여자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작은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소부 김성복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정신까지 나간 바보인 줄만 알았던 재벌딸. 그런데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청소부 노인은 그 자리에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와 재벌가 딸. 과연 이 두 사람에게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 한쪽 구석긴 의자에 김성복이 앉아 있었어요. 68살의 그는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은 채 꼿꼿하게 앉아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긴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똑똑 하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죠. 성복의 손엔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물티슈와 새 수건이었어요. 딸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가져온 것들이었죠. 그는 매일 이렇게 면회 시간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중환자실 앞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딸에게 달려가곤 했어요. 드디어 벽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성복은 서둘러 일어나 손 소독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복도 끝 302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옆 명패엔 김수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성복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딸이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딸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죠. 성복은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를 조용히 당겨 앉았습니다. 수아야, 아버지 왔다. 성복은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딸의 손은 차가웠어요. 마치 겨울 아침 유리창처럼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29살 수아는 1년 전 과로로 쓰러진 뒤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죠. 성복은 비닐봉지에서 따뜻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한 장을 뽑아 조심스럽게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볼, 턱, 목덜미까지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 아버지가 오는 길에 개나리가 활짝 폈어. 네가 좋아하던 그 노란색 말이야. 성복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딸이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꼭 깨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시각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내일 또 올게. 조금만 기다려. 성복은 딸의 손을 천천히 놓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중환자실 문을 나서니 복도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었죠.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투명 파일에 끼워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김수아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여직원이 성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잠깐만 업무가로 좀 오시겠습니까? 여직원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성복은 뒤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원무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앉으세요.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성복은 의자에 앉았어요.
여직원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었어요. 병원비 밀린 게 벌써 3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납부 안 되시면 환자분 퇴원 절차 들어갑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말투였어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죠. 성복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여직원은 서류 한 장을 성복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성복은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서류엔 미납병원비 납부 최종 통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로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성복은 서명란에 이름을 쓰고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이번 달 말일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여직원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성복은 주머니에서 낡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액정 화면이 흐릿한 10년도 더 된 계산기였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매달 밀리는 월세 6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숫자들이 계산기 화면에 하나씩 떴다가 사라졌어요. 성복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부르르르 진동했어요. 성복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증선 어르신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냉랭했어요. 12억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변제 계획서라도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12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성복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성복은 거절하지 못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친구였으니까요. 평생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증을 선 성복에게 어마어마한 빚이 고스란히 넘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성복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지만 성복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성복은 버스 정류장 옆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나무 게시판엔 온갖 종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구인 광고, 부동산 전단지, 과외 광고. 바람에 펄럭이는 종이들 사이로 성복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구함, 건물 경비 모집, 대리운전 기사 구함. 하지만 모두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60세 이하, 65세 이하. 성복의 나이론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자리들이었죠. 그때 그의 눈길이 한 장의 종이에 멈췄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조금 깨끗한 하얀 A사 용지였어요. 재벌가 저택 청소 직원 모집. 나이 무관. 즉시 입주 가능자 우대. 성복은 그 문구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이 무관. 요즘 같은 세상에 나이를 가리지 않는 일자리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복은 전단지 아래쪽에 적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청소 직원 모집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성복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으니까요. 사흘 뒤 성복은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회전문을 돌아 들어가니 로비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천장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죠. 성복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운동화 자국이 남을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서진그룹 인사관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기실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성복보다 한참 젊어 보였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성복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성복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면접실로 들어가니 긴 책상 뒤에 2명의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앉으세요. 남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성복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남자 직원은 성복의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들었어요. 68세시네요. 체력 되시겠어요? 남자 직원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 직원도 피식 웃었어요. 성복은 등을 곧게 펴고 대답했습니다. 청소만 하면 됩니까?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말 섞지 말고요. 남자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참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딸을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의 병원비를 12억의 빚을 생각했죠. 네, 하겠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어요.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문자였어요. 출근 첫날, 성복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들러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일하러 가야 한다. 조금만 기다려, 수아야. 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성복은 그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저택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었어요. 대문 앞엔 경비초소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성복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지품 검사를 했어요. 녹음기, 카메라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시죠?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비원은 성복의 가방을 일일이 뒤졌습니다. 휴대폰까지 켜서 확인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야 대문이 열렸습니다.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문이 아닌 옆쪽 작은 문이었어요. 직원 출입구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성복은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본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관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직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청소도구와 유니폼을 받았어요. 회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본관으로 향했어요. 본관 거실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한쪽 벽면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성복은 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그 남자가 바로 서도진,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도진의 앞엔 서윤아라는 젊은 아가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가 양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유나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저분이 그 바보 아가씨야.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성복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복은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죠. 성복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관리 직원이 성복을 불렀습니다. 이쪽부터 청소 시작하세요. 성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유나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유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긴 식탁에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고급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복은 식당 한쪽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유나를 휠체어에 태운 채 식당으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유나는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직원이 유나 앞에 작은 쟁반을 놓았어요. 쟁반엔 밥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식사를 시작했어요.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주가 괜찮더군. 아무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대답이 없었어요. 도진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유나 앞에 쟁반을 확 밀어버렸어요. 쟁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컹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밥과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짐승은 바닥에서 먹는 게 맞지. 도진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 몇 명이 그 장면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죠. 유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을 집으려는 듯 했어요. 성복은 그 장면을 보며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50대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쟁반과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유나가 지나간 자리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또 더러워졌네. 이 아가씨 지나가면 늘 이 모양이야. 여자 직원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바닥을 닦았어요. 유나 앞에 떨어진 음식을 발로 쓸듯이 치웠습니다. 유나는 손을 거두고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습니다. 성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바닥에 남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치웠어요.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성복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복은 유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동자만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직원 숙소로 돌아간 성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딸의 얼굴과 유나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성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복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직원 숙소 창문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하지만 성복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젯밤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죠. 바닥에 던져진 식사,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유나. 그 모습이 딸과 겹쳐 보였어요. 성복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 주름진 얼굴.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유나를 도와줘야겠다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겠다고 말이죠. 아침 청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구역을 나눠줬어요. 성복은 일부러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제가 2층 복도 쪽 맡아도 될까요? 관리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거기 계단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층 복도는 유나의 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성복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복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뻐근했어요. 나이가 느껴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2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긴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세워져 있었어요.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그냥 거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걸어가 휠체어 발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어요. 발판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았죠. 성복은 손잡이도 닦았습니다. 금속 손잡이가 걸레질을 하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춥지 않아요? 성복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딸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복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담요라도 덮으셔야죠. 성복은 옆에 놓인 담요를 집어 유나의 무릎 위에 살짝 덮어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복은 괜찮았습니다. 딸도 그랬으니까요. 대답은 없어도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세요? 성복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서 있었어요. 얼굴엔 경계하는 표정이 가득했죠. 청소하고 있습니다. 성복이 대답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다른 일에 신경 끄시고 청소만 하세요. 여자 직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성복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여자 직원은 한참 성복을 쳐다보다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복은 매일 같은 구역을 청소했어요. 다른 직원이 맡겠다고 해도 성복이 고집했습니다. 저 구역은 제가 할게요.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내버려뒀어요. 성복은 매일 유나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발판도 닦고 손잡이도 닦고 바퀴도 닦았어요. 유나는 성복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성복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나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성복은 걸레를 놓고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유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2명의 직원이 유나 곁에 서 있었죠. 또 이러네. 멀쩡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컵을 쳐서 떨어뜨렸어. 한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유나를 일으켜 휠체어에 앉혔어요. 유나는 고개를 떨구고 입을 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아가씨야. 정신도 제대로 없으면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성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유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서 침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성복은 조용히 다가가 깨진 유리를 치웠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도 닦았어요. 직원들은 유나를 휠체어에 태운 채 방을 나갔습니다. 성복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유나의 고개가 축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복은 유나를 보고 생각했어요. 침을 흘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있던 모습.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식사 시간이었어요. 성복은 식당 한쪽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지켜봤습니다. 도진이 식탁에 앉았어요. 직원이 유나를 휠체어에 태운 채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쟁반을 바닥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어요. 유나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말 한마디 걸지 않았죠. 식사가 끝나고 직원이 유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성복은 뒤따라가며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유나의 뒷모습을 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성복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본 유나의 모습, 침을 흘리던 모습, 초점 없던 눈빛.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성복은 딸을 떠올렸어요. 병상에 누운 딸의 손을 잡았을 때 가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곤 했었죠. 의사들은 그냥 반사작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복은 믿었어요. 딸이 어디선가 듣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이죠. 유나도 그런 걸까요? 혹시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성복은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작은 초콜릿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박지에 쌓인 초콜릿이었습니다. 성복은 그 초콜릿을 만지작거렸어요. 며칠 전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죠. 사실 이 초콜릿은 딸에게 주려고 샀던 거였습니다. 수아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주려고 아껴뒀던 거예요. 수아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게 초콜릿이었습니다. 단 게 입에 들어가면 환하게 웃곤 했었죠. 성복은 은박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휠체어에 앉은 유나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밥을 집으려 손을 뻗던 모습, 아무도 곁에 없이 홀로 창가에 앉아있던 모습. 성복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도 딸 같구나. 성복은 생각했습니다. 유나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저렇게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딸과 겹쳐 보였죠. 누군가 곁에서 챙겨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라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오전 청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복은 언제나처럼 2층 복도로 올라갔어요. 유나는 창가에 세워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유나의 긴 머리를 비쳤습니다. 성복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1층에서 청소하고 있었죠. 성복은 천천히 유나가 앉은 휠체어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을 닦는 척하며 조금씩 가까이 갔어요. 유나 옆에 섰습니다. 성복은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냈어요. 은박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성복은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을 유나 앞으로 내밀었어요. 딸에게 주듯 조심스럽게 말이죠. 드셔보세요. 달아요. 성복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딸에게 말하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였죠. 성복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유나가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무의식처럼 말이죠. 성복은 조심스럽게 초콜릿의 은박지를 벗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초콜릿을 유나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초콜릿이 유나의 입술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복은 숨이 멎었어요. 유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변했어요.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죠.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성복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쥔 초콜릿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유나의 눈빛이 다시 변했어요.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유나는 초콜릿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상적으로 씹었어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마치 평소에 먹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씹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성복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확실했습니다. 유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기였습니다. 성복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저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유나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복은 알았습니다. 유나가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걸,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성복은 청소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연기를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숨어 지내는 걸까? 도진이 무서운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복은 직원 숙소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유나는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 성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 생각이 났어요. 병상에 누운 딸도 혹시 모든 걸 듣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성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복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층 복도로 올라가니 유나가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있었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다가가 휠체어 바퀴를 닫기 시작했어요. 춥진 않으신지요? 성복이 작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대답이 없었어요. 성복은 담요를 집어 유나의 무릎 위에 덮어줬습니다. 그때였어요. 유나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담요를 만지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성복은 숨을 죽였습니다. 역시 연기였어요. 유나는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물러섰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의심받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성복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유나를 도와줘야겠다고,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혼자 이렇게 숨어 지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복은 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딸이 저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성복은 1층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전화 통화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어요. 성복은 구석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쪽 서류는 다 정리됐나? 감사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해.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귀는 도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성복은 결심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유나와 가까워져야겠다고. 그리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죠.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유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우린 다 살아야 해. 성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성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를 지켜주기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1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깼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나이 든 몸은 쉽게 피곤해졌어요. 직원 숙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성복은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슬리퍼 바닥이 닳아서 바닥과 마찰음이 컥컥 났죠. 화장실 일을 마치고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까지 시원하게 식혔어요. 복도로 나오는데 문득 2층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컴퓨터 화면 같았죠. 성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2층 복도로 올라가니 유나의 방 문틈으로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방문 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유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푸른빛을 내며 유나의 얼굴을 비쳤어요. 유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화면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 녹음 파일, 그리고 집안 구조도 같은 게 보였어요. 빨간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성복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 유나가 멀쩡히 걷고 있었어요. 게다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창을 열고 닫고 파일을 이 폴더에서 저 폴더로 옮기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복은 문틈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방문 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복과 눈이 마주쳤어요. 유나의 눈빛은 낮에 보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몰래 본 거죠? 유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낮 동안 듣던 그 느리고 어눌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분하고 냉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성복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유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왔어요. 두 다리로 멀쩡히 걸었습니다. 절뚝거림도 휘청거림도 비틀거림도 없었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걸음걸이였죠. 성복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나가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작게 났어요. 복도를 좌우로 살폈습니다. 긴 복도를 끝까지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성복을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복은 떨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자물쇠를 잠갔어요.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성복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수첩, 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벽면엔 달력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 빨간색 동그라미와 메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성복을 의자로 안내했어요. 성복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기 빨간 불빛 보이시죠? 유나가 조용히 말하며 천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성복은 유나의 손가락을 따라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 모서리 환풍구 바로 옆에 아주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놓칠 만한 크기였어요. 저게 제 방을 감시하는 녹음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녹음되고 있어요. 유나의 말에 성복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화면엔 녹음 중지라는 빨간 글자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파형 그래프가 있었는데 완전히 평평한 직선이었어요. 제가 시스템을 해킹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끄고 켤 수 있죠. 나중엔 녹음 파일도 편집해서 올려놔요. 그래서 들키지 않아요. 유나의 설명에 성복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이런 일을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성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하반신 마비도 정신 문제도 다 거짓이었습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엔 미안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연기예요. 살려고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성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5년이나 그러고 사는 건지.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죠.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제 부모를 죽였어요. 그 말에 성복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나는 노트북을 조작해 화면을 바꿨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 떴어요. 서진그룹 회장 부부 해외 출장 중 차량 화재 사고로 사망이라는 큰 제목이 보였습니다. 사진엔 불의 타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차량이 찍혀 있었어요. 까맣게 탄 철골만 남아 있었죠. 5년 전 일이에요. 사고라고 발표됐지만 전 알아요. 큰아버지가 꾸민 일이라는 걸요. 유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서늘했어요. 유나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 화살표들이 여러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돈이 오가는 기록이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횡령을 눈치챘어요. 해외 출장에서 증거를 찾으셨죠. 그래서 큰아버지가 차량 화재로 위장해서 죽인 거예요. 유나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성복은 그 금액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5년째요. 큰아버지의 대화를 녹음하고 서류를 찾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유나가 파일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수십 개 보였어요.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중 하나를 재생했어요. 그날 차량 정비 기록은 다 지웠나? 스피커에서 도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복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유나는 파일을 닫았어요. 성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였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밖에서 하는 대화, 서재에서 주고받는 서류, 전화 통화 내용. 제가 직접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전 이 휠체어에 갇혀 있으니까요. 유나가 휠체어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성복은 유나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엔 5년간 쌓인 외로움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 직원이니까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초콜릿 주시고 담요 덮어주시고 따뜻한 말 건네주셨잖아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준 게요. 성복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나가 이어서 말했어요. 도와주시면 병원비 드릴게요. 12억 빚도 다 갚아드릴게요. 제가 증거를 모으고 큰아버지를 무너뜨리면 회사 전체가 제 거예요. 그럼 돈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린 살아야 합니다.
할아버지 딸분도 저도요. 성복은 딸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딸 3천만 원에 밀린 병원비, 12억의 빚. 그리고 눈앞에 유나. 둘 다 살아야 했어요. 성복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유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청소부 수첩이었습니다. 이걸로 소통해요. 체크 하나는 안전, 체크 두 개는 위험. 할아버지는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증인이 되어주시면 돼요. 성복은 수첩을 받았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줄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 얻은 동맹자였으니까요. 성복은 방을 나와 직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유나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성복은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몇 시간 자지 못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유나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어요. 성복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챙겨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한 청소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눈과 귀가 되어야 했죠. 성복은 주머니 속 청소부 수첩을 만졌습니다. 작은 수첩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오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 거실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걸레질을 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진의 서재는 복도 저쪽 끝에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도진이 책상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복은 복도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쪽 서류는 다 정리됐나? 감사 나오기 전에 처리해야 해. 성복은 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해외 계좌로 옮긴 건 흔적 남기지 말고. 이번에 걸리면 큰일이야. 성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요한 대화 같았어요. 하지만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성복은 최대한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서류 정리 감사, 해외 계좌.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복은 서둘러 복도 저쪽으로 이동했어요. 도진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복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쳤어요. 성복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죠. 도진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복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성복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어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성복은 청소하는 척하며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회사 문서들이었어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복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중요해 보이는 서류는 알 수 있었어요. 도장이 찍혀 있고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성복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나가 어젯밤 준 거였어요. 카메라 기능이 있는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성복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1장, 2장, 3장. 성복은 서둘러 찍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성복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둘러 걸레를 들고 책상 밑을 닦는 척했어요. 관리 직원이 서재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성복은 숨을 죽였어요. 직원이 지나가고 나서야 성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성복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어요. 체크 하나를 그었습니다. 안전하다는 신호였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성복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유나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유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멍한 표정이었어요. 낮에 유나였습니다. 성복은 청소하는 척하며 방 앞을 지났습니다. 유나의 휠체어 손잡이에 수첩을 살짝 놓았어요. 유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복은 알았어요. 유나가 나중에 확인할 거라는 걸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도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유나를 데려왔어요. 오늘은 쟁반을 바닥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성복은 식당 한쪽에서 바닥을 닦으며 지켜봤습니다. 도진이 식사하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내일 회의 자료 다시 확인해. 빠진 거 없나 점검하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한 그건 조용히 처리됐나? 네, 회장님.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성복은 그 대화를 들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슨 일을 조용히 처리했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성복은 머릿속으로 기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진이 일어났습니다. 유나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저 꼴을 보면 참 쓸모없는 것도 오래 가는구만. 도진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직원이 유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성복은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복은 알았습니다. 유나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성복은 직원 숙소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서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복은 유나가 알려준 대로 사진을 특정 폴더에 저장했어요. 유나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말이죠. 성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성복은 딸을 떠올렸어요. 병원에 누운 딸도 이 달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복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수아야. 아빠가 꼭 살려낼 테니까. 성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도 떠올렸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유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복이 함께였으니까요. 성복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첫 증거를 모았으니까요. 성복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성복은 그 생각을 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복과 유나의 작전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성복은 매일 청소하는 척하며 도진의 동선을 따라다녔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는 대화, 전화 통화 내용, 비서와 주고받는 말들. 성복은 모든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수첩에 체크 표시를 남겼습니다. 유나는 밤마다 성복이 남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수첩에 적힌 메모들. 유나는 그것들을 노트북에 정리했어요. 파일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진이 식사 중에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비서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오늘 서재 문 잠갔나? 네, 회장님. 확실히 잠갔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 위치가 바뀌어 있지? 비서가 당황했습니다. 성복은 식당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내 서재를 뒤진 것 같아. 확인해봐. 성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하지만 태어난 척 청소를 계속했어요. 도진은 식사를 마저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죠. 그날 밤 성복은 유나의 방 앞에 수첩을 놓았습니다. 체크 2개를 그었어요.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나가 나중에 확인할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도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서재 문을 이중으로 잠그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전화는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집 안 곳곳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살폈죠. 성복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성복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도진이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성복은 복도 청소를 핑계로 서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성복은 68년을 살아온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일할 때 배운 기술이 있었어요. 문 경첩 소리를 듣고 문이 언제 열릴지 아는 방법이었죠. 성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진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성복은 재빨리 복도 저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청소 도구를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진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뭐야 시끄럽게. 도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허리를 굽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요. 도진은 성복을 힐끗 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성복은 기다렸어요. 도진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성복은 서재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해외 계좌 이체 내역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성복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정확하게. 성복은 손을 안정시키고 다시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이번엔 선명하게 찍혔어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복은 서둘러 서재를 나왔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저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진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성복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도진은 성복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성복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공했어요. 며칠 뒤 도진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직원들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의심했죠. 어느 날 오후 도진이 서재 서류를 정리하다 소리쳤습니다. 이 서류가 왜 여기 있어? 분명 다른 곳에 넣어뒀는데. 성복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성복이 일부러 위치를 바꿔놓은 거였어요. 유나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류 위치를 바꾸는 거였죠. 도진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복은 68년을 살며 배운 또 다른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습관을 읽는 법이었어요. 도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말이죠. 성복은 그 시간을 이용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성복은 도진이 커피 마시는 시간에 맞춰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도진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성복은 서재 책장의 책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한두 권씩만 눈에 띄지 않게 말이죠. 며칠 뒤 도진이 책을 찾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이 왜 여기 있지? 내가 분명. 도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성복은 속으로 작게 웃었어요. 68년 인생의 지혜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성복은 도진의 펜 위치를 바꿨습니다. 도진은 항상 펜을 책상 오른쪽에 놓았어요.
성복은 그걸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아주 조금만 말이죠. 도진은 펜을 찾다 짜증을 냈어요. 분명 여기 뒀는데 누가 만진 거야? 이런 일이 반복되자 도진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직원들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성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청소하듯이 물건을 옮겼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진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도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누가 내 물건을 만지고 있어. 서류가 자꾸 옮겨져 있다고.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부인했어요.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찾아낼 거야. 누가 하는 짓인지 말이야. 성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자신의 68년 인생 경험이 도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성복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공장에서, 여러 일터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었어요. 사람을 읽는 법, 습관을 파악하는 법,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는 법. 모두 68년을 살며 쌓은 지혜였습니다. 성복은 윤아를 떠올렸습니다. 20살의 윤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컴퓨터, 녹음기, 해킹. 하지만 성복에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인생 경험이었죠. 둘이 합쳐지니 완벽했어요. 성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싸움을 준비하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도진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도진에게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성복은 복도를 청소하며 우연히 들었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사 감사가 당겨졌다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진의 반응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럼 사흘밖에 안 남았잖아.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를 급히 불렀어요. 성복은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장 서류 다시 정리해. 감사 나오면 안 될 게 너무 많아.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사흘 안에 다 정리하긴. 하라니까. 못하면 너도 끝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성복은 조용히 물러섰어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윤아에게 알려야 했죠. 그날 밤 성복은 수첩에 체크 2개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금요일 감사라고 적었어요. 윤아의 방 앞에 수첩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진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뒤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진이 폭발했습니다. 거실에 직원들을 모두 모았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감사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진이 윤아를 가리켰습니다. 윤아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 쓸모없는 애를 언제까지 뒷바라지해줘야 해. 밥값도 안 나오는 주제에. 귀찮아 죽겠어. 성복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위험했어요. 도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자. 거기가 제격이야. 평생 거기서 처리하면 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좀 시끄러워. 내일 당장 병원 알아봐.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윤아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복은 알았어요. 윤아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오후 성복은 서재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비서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성복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청소부 말이야, 늙은이. 요즘 자꾸 눈에 밟혀.
유나 주변에서 맴도는 것 같더라고. 성복은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해고시켜. 오늘 당장. 유나랑 엮이는 사람은 다 정리해야 해. 성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성복은 서둘러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1시간 뒤 관리 직원이 성복을 불렀습니다. 관리실로 들어가니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짐 싸서 나가세요. 성복은 놀란 척 물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회장님 지시예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1시간 안에 나가시면 됩니다. 관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성복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성복은 직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죠. 성복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유나가 준 휴대폰만 남아 있었어요. 수첩은 이미 유나에게 전달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수첩을 받았을까요? 성복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식당으로 갈 때였어요. 성복은 몰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나의 방 앞을 지나며 문틈을 봤어요. 수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받은 거였죠. 성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성복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대문 앞 경비 초소를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성복을 봤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의 50대 후반 경비였습니다. 성복과 일하는 동안 가끔 담배를 나눠 피우며 친해진 사람이었죠. 박 경비는 성복이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었어요. 자신도 딸이 둘 있어서 그 마음을 안다고 했었죠. 김 선생님, 퇴근하세요? 박 경비가 물었습니다. 성복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해고당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네요.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 경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나이 먹으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성복은 경비 초소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저 안에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유나. 성복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복은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값싼 방을 잡았어요. 하룻밤에 2만 원짜리 방이었죠. 좁고 습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성복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유나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성복은 초조했습니다. 유나가 무사한지 수첩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성복은 저택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저택을 보고 싶었어요.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박경비가 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만요. 박경비가 성복을 불렀습니다. 박경비는 성복이 유나를 챙기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어요. 휠체어를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말을 건네는 모습. 다른 직원들은 유나를 피했지만 성복만은 달랐었죠. 박경비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유나가 강제로 끌려가는 걸 봤어요. 유나가 저항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박경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복이 해고당한 것도 수상했어요. 같은 날 유나가 정신병원에 보내지고 성복이 해고되다니. 박경비는 성복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큰일 났어요. 유나 아가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성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병원입니까? 강북 쪽에 있는 푸른 정신병원이래요. 폐쇄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량 기록 봤거든요. 박경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복은 박경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복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모텔로 돌아온 성복은 휴대폰으로 푸른 정신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어요. 강북구에 있는 오래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성복은 지도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성복은 결심했습니다. 유나를 구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말이죠. 성복은 68년을 살며 쌓은 모든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였습니다. 성복은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보였어요. 68살. 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유나야. 할아버지가 간다. 성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68년 인생의 마지막 승부였어요. 성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복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모텔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에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복은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밑이 퀭하게 패였습니다. 성복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유나가 준 휴대폰, 지갑, 그리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 모텔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북구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성복은 지도를 보며 푸른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주택가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엔 쇠창살이 박혀 있었어요. 성복은 병원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낡아 있었어요. 푸른 정신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성복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어가서 유나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성복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병원 옆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성복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어요. 저기 옆 병원에서 청소 직원 구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복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성복은 68년을 살며 배운 지혜를 떠올렸어요.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때가 있습니다. 성복은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성복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청소 일자리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이 많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성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성복은 태연하게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더니 말했습니다. 2층 관리실로 가보세요. 계단 올라가서 왼쪽입니다. 성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2층 복도는 길었어요.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문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성복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청소 일하러 왔다고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이가 좀 있지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성복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말했어요. 마침 청소 직원이 그만뒀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유니폼 드릴 테니 갈아입으세요.
성복은 회색 유니폼을 받아 입었습니다. 관리자가 청소 도구를 건네줬어요. 3층 폐쇄병동부터 청소하세요. 환자들 점심 먹는 시간이라 조용할 겁니다. 성복은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어요. 관리자가 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폐쇄병동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각 방문엔 작은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복은 천천히 걸으며 방들을 살펴봤어요. 어느 방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방에선 울음소리가 났어요. 성복은 복도 끝 방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방문에 작은 창이 있었어요. 성복은 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유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나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복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복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호사가 복도 저쪽에 있었어요. 성복은 유나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톡톡.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성복을 봤어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복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복은 청소하는 척하며 복도를 닦았어요.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숙인 채 청소를 계속했어요. 간호사가 복도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성복은 유나의 방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성복은 주머니에서 얇은 카드를 꺼냈어요. 젊은 시절 배웠던 방법이었습니다. 카드를 문틈에 넣고 살짝 밀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성복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두 다리로 똑바로 섰습니다. 할아버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복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나갈 거예요. 성복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복은 유나에게 여분의 청소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이거 입으세요. 빨리요. 유나는 재빨리 환자복을 벗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모자를 눌러 썼어요. 멀리서 보면 청소 직원 같았습니다. 성복은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철문이 보였어요. 성복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성복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성복과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힐끗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으로 보였으니까요.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성복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뛰어요. 두 사람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주택가 사이로 달렸어요. 성복의 무릎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한참을 달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했어요. 성복과 유나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유나가 성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복은 유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할 일이 남았어요. 성복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예요.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유나가 USB를 성복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복은 놀랐어요. 유나가 정신병원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아온 노인과 20살의 젊은 여자. 둘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성복과 유나는 큰 컴퓨터방에 내렸어요. 유나가 앞장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성복은 옆에 섰습니다. 유나는 작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녹음 파일, 문서, 사진들. 5년간 모은 증거였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경찰청 신고 시스템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동시에 보낼 거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성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는 파일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먼저 올라갔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는 긴 글을 작성했습니다. 5년 전 부모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큰아버지 서도진의 살인과 횡령을 고발하는 글이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전송합니다. 유나가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파일들이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경찰청, 검찰청,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 모든 곳으로 동시에 전송됐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어요. 1시간 뒤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유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즉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형사들이 유나를 맞이했습니다. 유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문서, 사진.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바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서진그룹 회장 서도진의 살인 및 횡령 의혹. 모든 방송국이 이 소식을 다뤘어요. 유나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도진을 체포했습니다. 도진은 저택에서 끌려 나왔어요.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진은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성복을 봤습니다. 성복이 기자들 뒤에 서 있었어요. 도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소부 노인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도진이 성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갑찬 손을 내밀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얼마든지요. 도진이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복은 도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버리면 안 됐습니다. 성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진은 경찰에 끌려갔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유나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걸어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하반신 마비였던 유나가 걷고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5년간 제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큰아버지 서도진이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살인, 횡령, 감금. 모든 혐의의 유죄. 도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성복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딸 수아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유나가 먼저 병원비를 모두 갚아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수아를 치료하게 했었죠. 성복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수아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성복을 불렀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성복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뒤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성복을 봤어요. 아빠.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성복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모든 치료비를 대줬습니다. 수아와 유나는 자주 만났어요. 같은 나이였습니다. 둘은 금방 친해졌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 강당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봄회복원 10주년 기념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단상에 78살의 성복이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더 성성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성복은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봄회복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유나가 만든 기관이었습니다. 객석에는 성복의 딸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딸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제 세봄회복원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아 옆엔 30살이 된 유나가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서진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를 사회에 환원했어요. 세봄회복원을 포함한 여러 공익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유나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유나가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복과 유나가 포옹했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성복은 수아, 유나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이 있던 그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병문안이 아니었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성복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구인 광고를 봤던 그날, 재벌가 저택으로 들어갔던 그날, 모든 게 어제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는 성복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딸 수아가 오른쪽에, 유나가 왼쪽에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살아났어. 성복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말이죠.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승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